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는 사법 판단을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이 천막 당사로 장외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김동연 대변인께서 이번 사법 슈퍼위크에서 네. 어느 지점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주목은 내일 10시에 있는 한덕수 총리는 사실 결과가 어느 정도 이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 기각 또는 각하를 많은 분들이 특히 법조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 특히 수요일 날 있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다. 주목이 된다. 네, 그래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한바탕 큰 회오리가 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요. 예. 저는 월요일보다도 수요일 그리고 뭐 금요일 날은 윤 대통령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수요일이 슈퍼 위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고가 이제 말씀하셨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 여부도 그렇고 여야의 명운도 갈릴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28일 날 선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27일 날이 전국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많아요 지금. 그럼 이제 이번 주 후반 금요일이죠. 그게 3월 28일인데 예. 이제 다음 달로 연기될 수도 있다. 선고가 이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전 다음 달에 그 가능성 좀 낮게 보는 게 4월 2일이 재보궐선거예요. 재보궐선거와 그렇죠. 이 탄핵 선거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4월 2일 날 그 재보궐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또 하나 4월 18일이 이제 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고. 그렇죠.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있기 때문에 예. 여권이 바라던 그 순서대로 되긴 됐어요. 결과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왜 한 총리 선거를 먼저 안 하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들이었고 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예. 이재명 대표 선거를 보고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 그 순서대로 됐는데 전 내일 선고에서 글쎄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인용이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정족수 문제 이 부분을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만약에 정족수 이제 과반으로 했었는데 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맞다라고 한다면 아예 각할 거예요. 각하라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이 있잖아요. 쟁점들이 4개 정도 있는데 이걸 판단을 전혀 안 할 거라고. 안 하겠죠. 그 각하가 될지 이게 주목되고 또 하나가 아무튼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에 대한 묵인 방조, 도운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걸 보고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파면 또는 기각될 것인가. 파면이 이제 인용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내일 오전에 당장 나올 한덕수 총리 선고에 자연스럽게 네. 두 분이 많은 언급을 좀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건 사실 결과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였는데 이미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기각 결과- 또는 각하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예. 변수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 네, 그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내일 그대로 10시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장면을 보게 되실 텐데요. 예. 지금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정족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족수에는 헌재의 주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큰 것들만 이렇게 이 윤곽이 돼 있고 아주 그 세부적인 것은 담지를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석서가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 예. 주석서를 제가 따로 구해서 들여다 봤습니다. 거기에 예.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되는 공직자라는 얘기는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해석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 중 직무 중에 대한 탄핵 추진 이것은 역시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아마 이것부터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얘기를 하면은 예. 그게 각하의 요건이 분명히 해당이 되지만 또 뭐 각하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이견이 있어서 몇 대 몇으로 해도 이것은 인용이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총리가 복귀할 때 복귀하면은 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 뒤에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열심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법적 판단 전망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평소에 아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일 한덕수 총리 선고에 뭐 무게를 좀 실어준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저는 실으시겠습니까?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인용 났다. 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헌법재판소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도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헌재가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때 이미 판단을 했죠. 대통령의 재판권 임명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거 예. 이건 이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국회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뭐 위헌 위법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탄핵 재판이라는 게 위헌 위법이지만 이게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중대성에 대한 문제. 중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윤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한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위헌 위법은 분명히 맞는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이미 헌재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탄핵할 정도인가 완전히 파면시킬 정도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저희 전망은. 따라서 저도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경랑의 한 주를 앞두고 주말 내내 여야 모두 여론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만 안간힘을 쏟아부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세웠는데요. 어떤 의미를 보셨어요? 천막 당사 하면은 떠오르는 그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 시절의 천막 당사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날 텐데요. 예. 그 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천막 당사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개혁을 화두로 던지면서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많이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박근혜 천막 당사가 우리 뇌리 속에만 박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에서 그 당시에 뭐 차떼기 정당이니 다시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아픈 기억 속에서 정말 여의도 그 허벌판에서 천막 당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오는 선거에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천막 당사를 하는 게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한 천막 당사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일부터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 당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진정성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나 진정성으로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이 불리한 판결 나오면 사법권 거부 운동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논거가 희박한 얘기죠. 천막 당사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절박함을 이제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됐잖아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뀐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이걸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장외 여론전에 상당히 이제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예.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리레이 시위는 지금 국민의힘도 하고 있어요. 현재 예. 여야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그 장외 여론전 하는 거 이제 나무랄 시간 지났어요. 어차피 이게 이번 주 후반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뭐 제가 볼 때 다음 달은 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장외 여론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볼 논건 없죠. 불복은 사실 불복이냐 아니냐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장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탄핵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전을 보니까 국회의장,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었고 예. 여야 이제 원내대표들이 같이 해가지고 승복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정확히 있습니다. 8년 전에. 지금 이번에 여야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유튜브에서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고 예. 여당의 권성동,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이 여전히 오늘도 산불 관련 발언을 했었는데 승복의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 승복의 메시지 안 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에게 불복하기 위한 뭐 빌드업이다. 저는 그건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예. 논리적으로 너무 타당하지 않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외 투쟁 자체에 대한 판단,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 이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정체 중심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같은 장외 여론전, 장외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중도층에 대략 한 25%에서 많으면 28% 정도로 우리가 추정되는 중도층이 장애 투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40%에 가깝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투쟁을 정말 아까 제가 천막당사 얘기하면서 진정성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마는 장애 투쟁 지금 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애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 정치 이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마저 광화문, 여의도 한복판으로 뛰쳐나가면은 그거는 정말 사생결단인 것이거든요. 이미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와 전 의원들이 다 무슨 도보투쟁이니 이런 것들 지금 광화문 보십시오. 거기에 텐트 마치 몽골 텐트를 연상을 하는 수백 개의 텐트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헌재의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은 그걸 자그마한 것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글쎄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쌓여서 중도층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장애 투쟁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완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일정하고 영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저런 초조함의 발로인데요. 제가 속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리고 책임 정치를 하는 의미에서 물론 각자 개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단식 투쟁에 동조를 하고 헌재 앞에서 일위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맡기되 예. 이 국민의힘 전체가 지도부까지 가는 그런 장외 투쟁은 우리는 자제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 이것은 역시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체감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3.1절 집회에 비해서 탄핵 반대 집회가 규모는 좀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규모가 몇 명이냐, 몇 명이 참여했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차피 이건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분들대로 생각이 있는 거고 여야의 생각은 뭐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근데 이제 여론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두 개 여론이 있어서 MBS하고 갤럽. 예. 최근 여론조사들입니다.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중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 높아요.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양측은 집결할 때 집결했고 중도층 여론을 봐야 되는데 중도층은 더 벌어진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헌재가 정치 재판하는 곳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이 비상계엄 행위가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 이 위헌 위법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인가를 볼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절차적인 문제 제기하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말이죠. 근데 그 절차적인 문제는 이미 헌재가
다 이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증거조서 채택 문제도 그렇고 또 12월 7일 날 불성립됐다가 탄핵소추가 지난해 얘기입니다만 12월 14일 날 이제 의결이 됐는데 왜 회기가 같은 회기에서 했냐는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난다. 그것도 어긋나지 않아요. 12월 7일 한 거는 정기국회 때였고 12월 14일은 임시국회 때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 몇 개의 그 이제 탄핵에 관련된 내란죄 문제도 그렇고 내란죄 문제가 이제 내일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 때 탄핵 선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제기한 이 절차적인 문제가 헌재가 이미 판단을 거의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여론을 의식하겠습니다만 헌재가 결국은 헌법과 법률이 위배이 됐냐를 따질 것이고 그 위헌 여부가 얼마나 중대할 거냐를 따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소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실지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야권이 탄핵을 발의한 가운데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 정치가 말이 90%를 차지하는 참 JP가 얘기하는 허업이라는 분야인데요. 저런 썩은 감자라는 얘기는 사실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듣기가 참 좋지 않으시죠? 특히 저 썩은 감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게 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나라의 물론 대행의 대행입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또 총리 역할까지 한꺼번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게 썩은 감자라고 지칭하는 게 글쎄요. 결국은 저런 거는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저런 그 아주 극단적인 언어가 돌고 돌아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로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30번째 최대행을 이미 이제 야5당이 발의를 한 상태지만 국회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또 한 가지 있죠. 으름장을 놓은 대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의 석방 지지를 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탄핵으로 언제까지 그 즉시 항고를 안 하면 탄핵으로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31번째 최대행, 31번째 심우정 총장까지 다 줄줄이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정말 이 민심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민주당으로 덮치는지를 광야 한복판에서 그 바람을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탄핵을 한번 감행을 해보시라라고 제언을 해드립니다. 탄핵 으름장이 결국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는 김동원 대변인의 의견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 야권 이 같은 맹공이 유불리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다고 좀 보세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끼치지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야는 지금 그 완전히 각자가 이제 진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여당에 이제 와서 얘기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당 의원들 얼마나 극우적인 발언 많이 했어요. 제가 극우라고 그러니까 극우가 뭐냐고 얘기하는데 극우가 뭐냐면 유럽처럼 무슨 소수자 반대하고 이민 반대하는 게 극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죠. 과도하게 극우로 이 우쪽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익스트림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트라 라이트. 쉽신나 말씀하신 거죠. 뭐냐면 좌파 사법부 종북할 때 이런 얘기가 바로 극우적 발언들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감자에 도는 이런 얘기 못 하랍니까? 어차피 헌재 재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장애 천막 하는 건 하는 거고. 이제서 장애 집회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야 의원 다 장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도부가 나섰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더 되고 지도부가 안 나서고 개별 의원이 하는 거다. 그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행 탄핵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최대행 탄핵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30번은 아니고 지금 8번이 기각됐어요. 앞으로 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윤 대통령도 있고 거기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3개예요. 자꾸 30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제 철회되고 이랬던 거 합치면 그런 것이고. 하여튼 그건 뭐 본질이 아닌 건데. 시도에 대한 부분인 거죠. 문제는 최대행이 지금 처음이라면 탄핵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 헌재가 분명히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임명 안 하느냐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안 했다 하더라고요.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럼 임명해야 하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최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맨 처음이라면 탄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가 현실 아닙니까? 8번 탄핵 다 기각됐다고요. 그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한도수 총리도 만약 기각되면은 기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 여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탄핵을 남발했다. 물론 헌재에서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땐 과도하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굳이 만약 한도수 총리가 기각돼가지고 복귀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익도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대단히 망설였던 건데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기각이다 각하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들 하니까 여권에서 보수층에서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국회의장이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고가 돼야지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예. 표결을 하는 건데 발의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성립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굳이 이걸 못토록 할까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거는 실익이나 효과 측면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목되는 선고들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인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거기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네. 이재명 대표의 다가오는 수요일 판결은 1심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다만 강조를 해드릴 부분은 오히려 형량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무죄로 본 부분이 성남 시절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유죄가 돼서 징역 1년의 형량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그 뒤에 사안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쪽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했었고요. 그 의미를 갖고 많은 법조계에서는 이게 무죄를 받은 부분에서 또 무죄를 주려고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을까? 그런 전례는 별로 없다. 이것을 치밀하게 면밀하게 바라보니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무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유죄가 플러스가 되면 거기에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내려올 그것을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뭐 내려가도 크게 내려갈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벌금 100만 원이 기준 아닙니까? 벌금 80만 원 뭐 이런 것도 예상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난해 11월 달에 그때 공직선거법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중형이 나왔고 위증교사가 좀 중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다고요. 알 길이 없어요. 대개 이제 법률가들은 전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 예. 법률가들 얘기는 중형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이제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의도가 없었다고 보면 그냥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완전 날개 다는 거고 예. 그럼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만약 유죄가 나왔다.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유죄가 된다. 그럴 때 과연 이제 앞으로 야권에서 대선 유죄에 관련된 문제들 여권이 엄청나게 이제 융단 폭격을 하겠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초단기 대선이 됐다고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만 네네네. 초단기 대선이 된 상황 속에서 비명계가 그 유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볼 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위상이 흔들릴 것 같지 않고 단 흔들리기 쉽지 않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단합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가서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완전히 단일 대우로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후보 교체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